새 직장을 구한 남편은 당장 유럽으로 떠나야만 하는 조건이라며 서둘러 떠났다. 졸지에 나는 그와 함께 시작한 식당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책임을 넘겨받았다. 규모가 제법 큰 식당 주방을 책임지고 새벽 시장을 다녀오고 직원들 관리하느라 몸은 지쳐만 갔다. 그런 와중에 20년 이상 함께했던 친구의 오해로 빚어진 일로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겪으며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먹으면 토하고 아이들에게 내색하면 안 되니 새벽 기도회에 가서 울부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시리고도 시린 날이었고 비바람치는 허허벌판에 나 홀로 선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 남편이 떠난 1년 만에 나도 유럽살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앨범 여러 권과 두 아이의 기록물을 몇 박스에 담아 지방에 사는 언니네 창고에 보관해 두고 사용한 지 채 2년도 안 된 김치 냉장고는 형님댁으로 예쁜 그릇 좋아하는 날 위에 어느 날 거금 들여 남편이 선물한 수입 접시는 후배 집으로 빠져드는 눈망울을 가진 말 그림은 후배네 시댁으로 보내졌다. 책장은 정리해서 교회 도서관으로 보내고 나머지 짐들도 이 집 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결혼 23년 된 짐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쌓아둔 캐캐 묵은 것들을 털어낼 수 있어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절반이었기에 마음 한켠이 묵직했다. 항공으로 보낼 수 있는 6박스를 붙이고 캐리어 하나 끌고 밀라노행 비행기에 올랐다. 13시간을 날아 말펜사 공항에 도착하고 입국 심사를 받았다. 인테리어를 열심히 연습해 뒀음에도 여전히 버벅대는 나를 심사원이 기분 좋게 웃으며 통과시켜줬다. 낯선 땅의 시작은 그렇게 긴장과 안도로 시작되었고 마중 나온 남편과 함께 이국적인 풍경의 도로를 2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꼴레키오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에밀리아 로마나주의 주 도시인 파르마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정겨운 이 마을이 집을 구하기까지 2~3달 살 곳이다. 꼴레키오는 아시아인이 처음 거주 등록을 한 우리 부부로 인해 한국 국가 코드가 생성됐다는 뉴스거리가 생겼다. 아침이면 차로 20분 거리의 회사까지 남편을 출근시키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마중을 가곤 했다. 그 사이 점심은 홀로 해결했다. 용기를 내서 마을을 탐색하고 빵집도 가고 마트도 가고 바르, 카페도 가고 3개월 동안 배운 이태리어 실력으로 어떻게든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다. 어느 날 파르마 시내를 버스로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버스표를 어디에서 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신문 등을 파는 가판대, 내가 아는 에디꼴라가 아닌 아제티노란 간판에 당황했던 곳에서 물어봤다. 다행히 버스표를 구입할 수 있었고 6번 버스를 타고 파르마 시내에 도착해서 두오모 앞 카페에서 빠니니도 먹고 시내 구경을 한 나는 다시 6번 버스에 올라탔다. 열심히 밖을 보면서 내가 내릴 곳을 가늠하던 차에 버스가 낯선 곳으로 향하는 상황을 알아챘다. 당황스러웠지만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를 내어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꼴레키오 가느냐고 물었더니 가지 않는다면서 한참 설명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옆에 있던 아저씨가 걱정 말라면서 종점 돌아서 어디쯤에 내려 기다리면 꼴레키오 가는 버스가 올 거니 그거 타라면서 의자에 앉아 있으란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밖을 열심히 쳐다보며 내가 내릴 곳을 가늠했다. 마지막 마을을 지나 돌아 나와 어느 지점에 내렸다.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20여 분을 기다리니 6번 버스가 왔다. 이번에는 타기 전에 확인차 물어보는데 이 버스도 가지 않는단다. 낯선 이국 땅에서 미아가 될 신세라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시 버스를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다시 또 6번 버스가 와서 희망을 가졌지만 이전 버스와 동일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건너편에 2층짜리 한적한 식당 하나 덜렁 있고 허허벌판이라 어디 물어볼 곳도 없었다. 시속 130km로 달려서 3시간 거리에 출장가 있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급할 때 이용하는 택시기사 엠마누엘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엠마누엘레, 울먹이기 일보 직전이었다. 상황을 설명하니 버스 정류장 번호가 있으니 알려달라고 했다. 시골길 버스 정류장 팻말은 없고 기둥 같은 데에 손바닥만한 공간에 키 작은 땅꼬마 같은 나에게는 저 높은 곳에 뭔가가 적혀 있었다. 겨우 읽어주고 기다리니 10분도 채 되지 않아 택시가 도착했다. 엠마누엘레는 내가 사는 마을을 오가는 코스가 다른 6번 버스가 있다고 했다. 집에 도착하고 온몸에 힘이 풀려 소파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되었지만 그날은 50살의 국제미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눈앞까지 밀려왔던 날이었다. 남편의 직장 동료 노리스 씨가 나를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미 사진으로 봤던 그의 부인과 절친인 쿠르트 부부가 함께했다.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긴장이 금세 풀렸고 유쾌하고 즐거웠다. 그들은 파르마 시내에 살고 있었고 우리도 2달 만에 파르마로 이사를 했다. 집으로 4사람을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 이탈리아처럼 안티파스토, 프리미, 세콘디, 디저트 코스 구성을 했다. 여자들은 숙성된 양배추 물김치를 좋아했고 모두 잡채와 나물, 시금치 숙주를 즐겼다. 세콘디로 돼지갈비찜을 준비했는데 배불러서 못 먹는다더니 한 입 먹어보고 레시피를 물어보면서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다. 한국 사람 없는 곳에 살면서 남편 출근하고 나면 매일 시내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맘에 끌리는 바르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며 생존 이태리어를 하면 그들은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무척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50이 되어 하게 된 해외살이를 어떻게 살아낼지 생각하던 끝에 그 나라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언어를 배우자 싶었고 그리 오래 배운 학창시절 영어로 소통은 불가능하니 이태리어라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언어는 문법을 안다고 내가 몇 마디 할 줄 안다고 쉽게 들리지도 늘지도 않는 게 현실이었다. 그런 중에도 그곳에 사는 동안 소중한 친구들이 생겼다. 미렐라는 노리스 씨 부부와 함께 만난 쿠르트 씨의 아내로 나보다 10살 정도 많다. 어느 날 파르마 시내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우리는 바르,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시간을 함께 보냈고 공원 산책길에 쿠르트와 함께 마주쳐 깔깔거리기도 했다. 그녀는 부활절에 L'amicizia è un arcobaleno fra due cuori 우정이란 두 마음 사이에 무지개라는 문장이 새겨진 소품을 내게 주었고 이사했다고 천사 도자기를 크리스마스엔 유럽에 왔으니 앤틱 그릇이 좋겠다면서 900년 된 접시를 선물하기도 했다. 오페라 연주자인 아들과 의사인 며느리 그리고 손녀딸 나탈리까지 나에게 소개해 주었고 지금도 매일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다. 미렐라와 파르마는 내게 처음 겪는 해외살이의 불안을 해소해준 사람과 도시다.
시리고 시린 상태에서 대학생 두 아이를 자취생으로 남겨두고 시작한 유럽살이여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내게 폴레키오에서 2달과 파르마에서의 6개월은 낯선 땅 생소한 사회문화 속에서 쉼과 회복을 누린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밀라노로 이사온 몸은 비아 사보나 세산뚜노는 내게 특별하다. 우리 집 2층에는 에우제니아와 남편 라파엘로 씨가 살았다. 에우제니아는 1층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조각가이자 화가다. 그녀는 환경운동도 하고 손녀딸도 보고 스튜디오 운영이며 전시회까지 늘 바쁘면서도 대충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짧은 수다라도 떤다. 그게 참 따뜻했다. 우리는 서로 오가며 밥을 같이 먹거나 음식을 나누며 지냈다. 어느 날 갑자기 라파엘로가 쓰러져 병원에 갔고 결국 췌장암 말기로 판정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종을 맞이했다. 45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라파엘로의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냈다. 남편이 영국으로 발령받으면서 헤어지는 아쉬움이 컸지만 우리는 왓츠앱으로 소통하고 밀라노에 가게 되어 연락을 하면 반드시 식당을 잡아 밥을 사주거나 자기 집으로 불러 기어이 한 끼를 대접해 주었다. 그녀와의 바치오, 이태리 사람들의 볼을 부비는 인사는 3번 이상 하는 게 기본이고 호응은 진하고 따뜻하다. 여름 휴가를 다녀올 때면 나나 우리 딸을 위한 작은 선물을 챙겨주었고 지금도 우리 2 아이의 안부를 잊지 않고 묻는 나의 소중한 이탈리아 친구다. 요즘 점점 나이가 들면서 호흡기가 나빠지고 이런저런 신체 증상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진 그녀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면 정말 좋겠다. 익숙할 만하니 영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노샘턴의 작은 마을 브란치팍은 형성된 지 20년 정도 된 신흥 마을이었다. 그토록 영어를 피해 살았는데 결국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가게 되다니. 영국 지사장으로 승진한 남편과 달리 나는 걱정이 앞섰다.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 없는 마을에 살아야 하다니 앞이 캄캄한 느낌이었다. 언어 젬병이라고 스스로 낙인 찍고 있는 나로서는 걱정과 긴장이 한가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밀라노와 달리 이곳에선 차 없이 이동하기가 어려웠다. 자동차 렌트에도 신용 점수가 필요하다고 대부분 거절당하던 나는 포드사에서 인정을 받아 3개월 만에 차를 렌트할 수 있었다. 운전석이 왼쪽인 우리나라나 이태리와 달리 영국은 오른쪽이다. 같은 동네 사는 직원 아내이자 경찰 공무원인 타냐의 도움을 받아 오른쪽 운전을 시도했다. 조마조마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나는 차를 몰고 가서 편하게 장을 봤고 옆 동네 대형 마트와 가든센터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이란 나라의 매력은 날씨와 가든센터라 생각한다. 7월 중순에 입국한 이후 26, 7도 되는 적당히 뜨겁고 선선한 한여름 날씨와 모기가 없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있는 맑고 예쁜 날씨. 겨울에도 초록빛 나무들과 잔디를 가진 나라. 가끔은 사계절을 하루 동안 경험하기도 하지만 영국은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였다. 어느 동네를 가도 커다란 가든센터가 있어 꽃과 나무와 씨앗과 알뿌리 그리고 가든용품을 만날 수 있었고 패밀리 레스토랑과 생활용품 쇼핑까지 가능했다. 내가 원하면 각기 다른 분위기의 가든센터를 찾아 힐링도 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 가까운 마너하우스나 캐슬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역사가 깃든 곳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 잘 가꿔 보존된 영국의 여러 장소와 마을 공원들은 갱년기로 불안정한 상태를 겪는 내가 살기에 너무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면서 처음과 달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브런지팍에는 작은 교회가 있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갔다. 목사님이 공석이었고 장로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30 간 넘은 여자 장로도 있어 놀랐다. 나중에 목사님이 초빙되어 왔는데 머리를 닭벼슬 모양으로 세우고 빨간 물을 들인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하는데. 목사님 환영한다고 장로들이 목사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첫 예배를 집도했다.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오가도 혼내기보단 웃어넘기고 부모가 힘들 땐 다른 성도들이 아이와 놀아주거나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랑의 자유와 깊은 공동체 의식이 깃든 이들의 삶이 부러웠다. 예배 드리러 간 첫날 레즐리와 피터 부부, 린다와 캠 부부가 우리 부부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고 린다는 연락처와 주소를 주면서 언제든 놀러 오라고 했다. 린다는 같은 동네에 살고 레즐리네는 차로 25분 거리에 살았다.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용기를 내어 린다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으니 오라고 했다. 첫 방문에 따뜻한 차와 간단한 케이크로 환영해주고 정원을 구경시켜줬다. 아늑한 린다의 품은 지금 생각해도 포근하고 좋았다. 교회에서 내 발음을 듣고 고쳐주던 레즐리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 레즐리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길래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집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나는 간단히 점심을 대접하곤 했다. 그녀는 종종 나를 위해 산책도 같이 하고 역사 깊은 마을이나 캐슬을 데리고 다녔다. 가끔은 자기 집에서 점심도 먹여주고 가든센터에 함께 가서 식물을 구입해서 정원에 심는 일도 함께 했다. 내가 꽃을 엄청 좋아한다는 걸 아는 그녀는 산책 중에 만난 꽃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녀의 두 딸과 스코틀랜드에 사는 아들까지 소개해주고 손주들 학교에서 발표가 있는 날에는 나도 동행시켜주면서 영국 문화를 익히게 해주었다. 그녀의 남편 피터는 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통하고 우리 부부는 이 사람처럼 사랑이 넘치고 순수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 그가 2018년 12월에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다. 영국의 장례 절차상 장지 결정 등 이듬해 2월 초에 장례식이 이루어졌다. 피터와 레즐리가 사는 지역의 성공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친구들에 의해 관이 강대상 앞으로 옮겨지고 그의 일생이 담긴 영상을 오랜 친구가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울고 웃으며 그를 추억했다. 딸과 아내가 편지를 읽고 다시 가족들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피터의 관이 나갔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 동유럽인, 아시아인, 흑인, 백인 등 다양했고 커다란 교회가 가득 찼다. 피터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2년 반이란 짧다면 짧은 기간 알고 지낸 피터의 죽음은 나에게도 슬픔 이상이었지만 피터와 레즐리 두 사람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남아있어 다행이다. 레즐리가 건강한 애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다. 린다는 린다대로, 나는 내 방식으로 레즐리와 함께했다. 레즐리는 신앙으로 잘 이겨내다가도 어느 날 아침 너무나 슬퍼서 한참을 울었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고 낮에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새로운 성경 공부 모임도 하면서 지내지만
밤이 되면 홀로 있는 시간에 그가 너무나 그립다고도 했다. 다행히 그녀는 다른 미망인들을 도우면서 두 딸과 아들, 손주들 7명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 레즐리도 린다도 영국 사람들은 가족이나 아주 절친 아니고서는 집에 사람을 초대하거나 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그들이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베풀어준 친절과 사랑은 아시아인으로 어택받은 퇴직한 런던 경찰은 바로 이사하라고 조언을 했던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풍성했다. 살다 보면 때로는 한여름처럼 지치거나 한겨울 혹한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꽁꽁 얼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 그런 기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느낀다. 유럽에 가기 전 내 처지가 바로 그랬다. 사람으로 인해 지치고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 사람과의 관계가 두렵던 나였다. 그런 내게 주어진 유럽에서의 시간은 마치 여름과 겨울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가을처럼 짧지만 아름다운 단풍과 수확의 선물을 건네주는 그런 계절이 되었다. 비록 낯선 이방인이었고 언어 소통이 원활치 못했지만 그들과 나눈 관계의 온화함은 내게 가을과 닮은 선물이었음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된다.